한 6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럼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원장님. 네. 네, 좋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신 거 잠깐 내려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선생님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나름의 일정들로 참 바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한국회복적 정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사 중심의 공부 모임인 회복적 학교 연구회 회장직을 맡게 된 경기도 파주시 와석초등학교 교사 심희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연구회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힘든 코로나 국면에 처하지 않았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대면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하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 연구회는 남양주에서 오프라인으로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용 원장님 강의를 들으신 후에 가슴에 어떤 따뜻한 울림이 있으시다면 협회나 제게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 연구회와 함께 또 성장하는데 보다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원장님께서 그동안 번역서 위주로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복적 정의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책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 제가 사장을 보니까 회복적 정의 학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 학교 현장에서 몸담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연수를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연구에 지원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이 시간이 오늘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장님께서 1시간가량 강의를 좀 해주실 거고요. 남은 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중간중간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이재영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올해가 안식년이었어요. 2월부터. 여기 지금 화면에 제가 다 보이진 않지만 몇 분은 저희가 1월에 영국 연수까지도 같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올해 여러 활동들을 이제 기대하고 영국을 다녀오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거의 못 뵀고, 저도 제 처가 미국 요새 아주 유명해진 펜실베니아 거기 시골에 저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뭐 자연 속에서 잘 쉬었어요. 쉬면서 제가 올해 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활동이나 강의했던 걸 모아서 책을 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학교 쪽 내용도 있고 일반적 회복적 정의 내용도 있고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책을 무식하게 썼냐고 너무, 너무 두껍게 쓴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는데 뭐 그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 생각들 뭐 이론든 실제든 또 사례들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라 저는 올해 그게 제일 큰 좀 보람이고요. 다만 이제 중간에 저희 아버님이 7월에 또 돌아가시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모시고 살았었는데 임종도 못 본 또 불효자가 돼서 이래저래 올 한 해가 저한테는 참 잊을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었던 한 해 같습니다. 제가 사실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만나고 또 뭐 강의 우리 협회가 이제 기획은 했지만 연구의 활동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 가기 전에 그래도 연구의 이름으로 2번의 강의가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앞에 지난주에 회복적 정의 주간을 우리가 지켰는데 그때 그 정용진 저희 소장, 소장님이 이제 팬데믹 시대 또 그 이후의 교사들의 역할 이런 주제로 했고요. 그게 왜 회복적 생활 교육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제 책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들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좀 저도 정리하는 계기였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거 이제 교육 현장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아직 줌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일단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줌을 하면 뭐 어딜 보고 있어야 되는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낯설긴 한데 뭐 되는 대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일단 뭐 기존 PPT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공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질문 이런 거 채팅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뭐 나중에 심호 선생님이 또 한번 보셔서 꼭 필요한 질문도 하면 저한테 답변 요청을 따로 하셔도 좋고 뭐 뒤에 또 이야기로 조금 하실 분들은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뭐 저는 문제 제기 측면은 뭐 늘 얘기하듯이 학교 내 갈등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뤄져 왔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늘 고민이 많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꾸 지금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 많고 엄벌주의로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이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뭐 회복적 생활 교육이 많이 가지고 회복적 정의 논의가 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런 관점은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요구하는 건 엄벌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늘 한계가 많았는데 특별히 12년에 있었던 2.16 대책 때 여기 뭐 다른 건 다 사라질 일이라고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생기부 기재 문제가 있었고 결국 생기부 기재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 이제 그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건 이제 학폭위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요청하는 요구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심의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어떤 기대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확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징계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심의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 결론을 많이 줬다는 얘기고 학폭위의 결론이라는 건 결국 처벌인데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 재심, 행심 이런 소송이 여기 통계를 보시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12년 발표됐을 때의 행정소송 5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10배 이상으로 급증해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 불복한다는 얘기는 결국 소송 절차를 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누구에게 시장이 크게 열리냐면 변호사 그룹에게 시장이 크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법조인들도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갈등을 잘 풀기 위해서 법도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법정 싸움으로 커지는 일이 오히려 많아져 버렸죠.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언론 기사 이런 게 났더라고요. 실제 어떻게들
해야 이게 성공 사례로 보나. 네, 여기 잠깐 그 상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가해치기 되겠죠. 잘못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뭐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행정쟁송을 해서 졸업 후에 결론이 나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화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라 이거야. 개최를 최대한 미뤄야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 일단 방학이 되면 정족수 부족으로 못 열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코치를 해주죠. 그리고 학폭위 위원 중에 피해자 측하고 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척 사유를 만들어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절차상 문제로 걸린다. 근데 여러분 참 모르겠어요. 이거를 변호사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자체도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법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럼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보면 일단 가해자에게 안 한 것보다는 유리한 결과 나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보면 학교가 학폭위 구성 원칙을 어겼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걸 아주 얘기하고 또 학폭 폭력을 볼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아예 처분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거다라고 가죠. 자, 그 가해 학생이 자꾸 유리한 결과 나오니까 이 고통은 피해자에게 남는데 피해자들은 또 뭘 찾게 되냐? 직접 해결하겠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삼촌 패키지 같은 황당한 것들을 찾아내고 돈을 줘가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직접 확보한다거나 뭐 보복을 직접 한다거나 심지어 저쪽 편 상대편 보호자를 위협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뭐 200만 원, 700만 원 줘가면서 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냥 짧게 그 말씀드린 내용은 도대체 우리 사회가 학생들, 아이들 문제를 겪으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어른들이 이걸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직업 분야를 강화시키고 있느냐를 보면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늘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좀 다른 각도를 봐야 된다. 지금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둬서는 학교 현장은 정말 이 교육 현장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의 초토화될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그러면 다른 방식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였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회복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어, 우선 뭐 응보적 정의는 너무나 잘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저는 이 저울의 개념이 크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이렇게 피해자의 피해를 측정하고 그만큼의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났냐? 피해자의 고통을 자동으로 없애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생긴 고통만큼의 고통이 가해자한테 가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보면요. 피해 총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점점 쌓여가는데 이걸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는 점점 채워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교육자시잖아요. 다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사회에 한 사람이 아팠는데 또 다른 사람이 더 아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사회적 아픔, 사회적 고통은 계속해서 늘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앞에 보였던 정의 여신과 다른 여신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그 여신의 모습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여신이 눈을 뜰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당사자들의 필요가 뭔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신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 전에 선생님이 엄한 선생님 이렇게 뭐랄까 판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좀 다른 개념의 선생님들의 등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제가 한 줄로 설명하면 잘못에 상하는 처벌을 통해서 가해 또는 가해자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잘못이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의의 시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드려요. 텐스. 근데 이 시제는 결국은 교육적 시제와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의 시제는 미래잖아요. 미래형 시제를 갖는 게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 시제가 유일하게 과거에 집착되고 있었던 곳은 바로 생활지도 영역이었죠. 왜냐? 과거를 밝혀서 현재 처벌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를 축소해야 지금의 처벌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가르쳐 버리죠.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금의 처벌을 강화시킨다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제 책에 회복적 정의의 뿌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룬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물론 이제 하워드 지어 교수님한테 그 회복적 정의를 배운 사람이고 그분이 세계적으로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지만 그분보다 훨씬 앞서서 그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직담적 상담도 하고 뭐 가해자들을 계속 이렇게 개선시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에글리시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가 이제 연구제를 삼으면서 어떤 거를 보게 됐냐면 많은 가해자들은 잘못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뭐 논리를 갖다 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가 저래서 그랬다거나 뭐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뭐 심신미약이었다, 술 먹어서 그랬다, 뭐 어째서 그랬다 이제 그런 변명들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변명을 받아주면 안 되죠. 왜냐 그런 걸 받아줘 버리면 결국 정당화 시켜주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는 과거의 일을 정확히 밝혀서 그 밝혀진 만큼의 잘못을 지금의 처벌로 균형을 맞춰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강제적 책임을 지우기 앞서서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 설명하고 그걸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필요하냐? 그게 수용이 되지면 자기 방어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넘어갈 수 있냐? 상대 고통에 대한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수용을 안 해주죠, 당연히. 네가 잘했어, 임마? 이렇게 이제 우리는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잘못을 수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러다 보면 오히려 사람은 어떻게 되냐? 더 방어적이 됩니다. 자기를 더 방어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으로 자꾸 갖다 대죠. 그러면 결국 누구랑 싸워야 되냐? 이 처벌을 결정해야 될 사람과 그 거짓으로 이걸 쌓아놓는 사람 사이의 공방으로 갑자기 갈등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글리시 박사가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위 말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하는 상황 논리나 일종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기 스토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뭐냐?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받아준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사실은 가르치는 게 제가 보기에 지금 자라는 세대들에게 책임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설명이 잘 됐기를 바라는데 잘못을 한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영역은 반드시 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결국은 이 시제 문제예요. 회복적 정의는 과거의 일을 잘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이유는 지금의 처벌로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지금까지 끼친 피해와 영향이 어디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더 핵심으로 봅니다. 그걸 이해해야 어디로 가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도 너 왜 혼나는 줄 알지?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야 알아 몰라. 이 유죄를 밝히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왔어요. 왜냐? 유죄가 밝혀져야 처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회복적 관점은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거나 학칙을 어겼거나 잘못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기준에 벗어났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은 뭐냐? 누군가에게 준 고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준 어려움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훨씬 더 중요한 죄다라는 거죠. 잘못을 규정할 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reaking law, 법을 어긴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면 회복적 정의에서는 breaking relationship이라고 보죠. 관계를 훼손한 것이 곧 죄다. 따라서 책임은 뭐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시켜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복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피해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책임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회복적 정의 또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강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적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고, 지금 이 포스트 팬데믹이잖아요. 이 대유행,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아주 큰 고민이 많은데, 뭐 누구도 예측은 못하지만 저는 일단 교육 영역에서는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수업 이렇게 한 것처럼 인터넷이나 뭐 어떤 자료 속에서 공부를 할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빨라지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는 앞으로 엄청나게 생산돼낼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인터넷으로 수업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셨을 텐데. 근데 결국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곳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엄청 빨라지고요. 또 학생들은 이런 취사 선택 능력과 또 이런 뭐 기계를 다루는 능력과 이런 것은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학교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 질문이 남습니다. 정보를 가르치는 것, 어떤 배움을 주는 것이 이제는 교육이 될 수 있느냐? 이제는 이 바뀐 환경 속에서는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면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접 가르치고 하는 그 인포메이션 제공은 지금은 아주 그냥 시작이죠. 앞으로 한 10년 안에 교육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대혁명 같은 거예요. 교육 영역에서. 단순히 어떤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넘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학교의 기능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능력 중에 인지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것이 결국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학교만 이렇게 모인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은 이제 관계와 공동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결국은 티칭이 사라지는 시대가 거의 이제 눈앞에 와 있다고 봐야죠. 교사의 능력은 티칭이 아닌 뭐냐? 저는 패실리테이션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진행 능력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클을 둘러 앉아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예를 들어 이게 다른 방법보다 좋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래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교사의 능력은 무조건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잘하게 하거나 관계성을 어떻게 공유하게 할 것인가 하는 진행 능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는 교사가 되는 것과 가르치고 있는 교사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제너레이션이 될 거라. 질문하는 교사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학생들 스스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전적 질문을 주는 거예요. 왜 정보 취합의 능력이 그 전에 일방적으로 주던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의 아이들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진행 능력이 앞으로 선생님들의 능력에는 아주 중요한 첨단 교육 능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생활 지도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영역, 즉 생활 교육이라고 우리가 지금 바꾸자고 하는 이 영역이
학교가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학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미리 앞서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도전도 많고 안 보이는 길입니다. 뭐 가봤어야죠. 교육 패러다임이 이렇게 완전히 급속도로 빠르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유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게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스마트 디바이스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들, 이 스마트 기계들이 결국 교육 영역에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이 팬데믹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학교가 근본적 변화를 이뤄야 되는 시기가 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우리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 또는 공동체 생활교육을 교육의 모토로 삼는 학교입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 학교가 미래 학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능력은 사회성 능력입니다. 지식 능력은 이 아이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개혁적 학교들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졸업한 아이들은 정말 리더로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선생님들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다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활 지도를 좀 다른 형태로 한다가 아니라 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잘못을 하면 처벌받아서 죄를 씻어라. 이 메시지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이런 옷을 입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회복적 정의를 교육하는 선생님들이라면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깨진 관계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책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인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남아 있어야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 몇 개 프로그램을 배운 것을 돌려봤다가 그걸 왜 하냐, 그 프로그램을 왜 돌리냐면 결국 이 메시지를 주려고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서클 재밌었어요, 재미없어요, 이것은 1차적 반응이고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잘못하면 벌 받는 겁니다. 또는 벌 받아서 죄를 씻는 겁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는 바뀌어지도록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던지고 있느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걸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생활지도, 가정교육, 뭐 밥상머리교육, 훈육 이거의 다 목적은 문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거잖아요. 뭐 혼난다. 근데 그런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책임감 있는 구성원, 사회 구성원을 키우려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이죠. 스탑을 시키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사실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학교들을 요청해서 가봐요. 어떤 학교냐면 한두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학교, 뭐 학급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됐다, 뭐 이런 학교들을 이제 컨설팅 해달라 그래서 사실 제일 가기 싫은 학교인데 답도 없는 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가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 갔더니 진짜 열 몇 분이 앉아 계신데 한 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일단 토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 얘기가 뭐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 해본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엄벌도 해보고 온정도 해보고 다 해봤다 이거 양측에. 근데 지금 뭐 손을 못 쓰고 있다 이거. 뭐예요? 둘 다 방임으로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정주의도 방임을 부르기 쉬운 건 맞아요. 그러나 엄벌주의만큼 이 위협이 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방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그런 학교들을 갈 때마다 결국은 제가 어떤 얘기 드리냐면요. 어, 그 아이가 이 학교에서 가장 편하게 느끼는 공간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언제 얘는 제일 힘을 얻냐? 그랬더니 교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교실에서 그럼 왜 얘는 교실에서 힘을 얻는 것 같냐 했더니 걔가 뭐 장난을 치거나 선생님에게 반항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옆에서 같이 웃거나 뭐 싫어도 그걸 막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성을 자기 존재를 느끼는 공간이 그런 이상 행동, 예, 잘못된 행동을 펼치는 공간이 자기한테는 오히려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말은 답이 거기 있어요. 그 아이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활 지도의 목표였는데 그것은 별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달래도 보고 벌도 줘보고 위협도 다 해봤는데 안 통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식을 바꿀 게 하나 남아 있어요. 뭐냐? 걔를 힘을 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래요. 보통 지금은 포기하셔라. 지금 포기하시고 왜냐? 이런 애들 우리 보고 만나보라 그러면 만나면 상담하면요 멀쩡하거든요. 다 멀쩡해요 또. 걔네는 그 공간에 들어가야 곰팡이가 피듯이 그 환경에 딱 가면 걔네들은 그렇게 돼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다른 아이들의 힘을 올리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 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개개인들의 힘을 빼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아, 처음엔 체벌해보고, 뭐 해보고 안 되면 쫓아내는 거고, 또는 뭐요? 어, 원정주의를 해보는 거죠. 설득도 해보고, 관계도 맺어보고, 다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다 좋은데, 저는 사실은 반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멀쩡한 아이들을 사실은 타겟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힘이 없는 아이들이 힘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라는 건데 근데 이 작업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그 관계성 훈련이나 공동체성 훈련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건강하게 작동이 되는 환경이 먼저 돼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을 뺨으로써 우리가 그 환경을 평화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노력은 상식이었는데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다라는 건 한번 봐야 됩니다. 즉 뭐예요? 네. 다른 사람의 힘을 올리는 방식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이게 왜 교육적이라고 보냐면 이것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 힘이 있는 사람 거를 빼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역할은 뭐냐? 방관자가 돼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힘을 빼주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환경 속에서 계속 관중에 남거나 아니면 소극적 동조자 역할, 또 소극적 저항자 역할 이상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고민하시는 특히 우리 연구회에 이렇게 관심 갖고 오시면 저희는 좀 한 차원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과연 학교라는 현장에서 생활 교육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 또 일반적 공동체 힘을 올리는 방식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핵심이 돼야 되죠.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서클을 활용하는 것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같이 태클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거나 특히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는 혹시 여기 유치원 선생님 제가 이름을 있는 게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가 이 힘을 올리는 훈련 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져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학생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선생님보다는 또래의 압력이 큽니다. 이 또래 압력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것을 사실은 이 힘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느껴야 되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새로운 교육 스펙트럼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벌을 줘요. 따라서 벌의 목적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하려고 벌을 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변화냐? 긍정적 변화를 주려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법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법 단계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 행동을 부인하고 벌을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낙담적이었던 아이는 누구냐 하면 빨리 처벌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벌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너 지난번에 보니까 전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또 어떤 애 때렸다며. 근데 이번에 왜 또 그랬냐? 그럼 지난번에 어떻게 책임졌냐? 물어봤더니 벌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변상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는 뭐를 알고 있냐? 잘못을 하면 벌을 받음으로 책임을 진다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응보적 메시지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는 책임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졌던 솔루션을 수행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졌다고 느끼지만 자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걸 알아야 뭐 회복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저희가 벌 자체를 마치 책임으로 가르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청해단 자료를 봐도요. 문제 일으켰던 아이들이 외박거나 행동 바꾼 아이들의 동기가 뭐였나 보니까 혼나서 뭐 처분받아서 뭐 경찰한테 신고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뭐예요? 내가 그가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나쁜 행동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뭐냐면 자기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적 정의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가 소프트 퍼니시먼트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누굴 봐주는 결과가 나버리더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약한 처벌 아니냐 이건데 처벌을 목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평가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처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궁극적 목적에는 회복적 정의는 절대 약간 어프로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책의 교육 쪽에다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이 약한 처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드렸어요. 잘못을 한 사람이 어떤 학생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람 사법기관에 누구한테 가서 야단을 맞고 잘못했다고 막 혼이 나고 이런 것은 되게 엄벌이라고 느끼지만 진짜 인간에게 힘든 건 뭐냐면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밥이라고 생각하는 약한 아이들 앞에서 자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뭐고 자기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시키는 그 과정이야말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만큼 큰 처벌은 없습니다. 이 직면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할 때도 보십시오. 다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요. 네, 이게 모든 걸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면을 다 날려버리죠. 이건 사회적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뭐가 엄벌이냐고 물은다면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자기 부모들, 자기 친구들, 자기 학급 아이들, 선생님들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만큼 큰 벌은 없어요. 네. 저기 어디 가서 벌 받고 와 이게 큰 벌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믿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생기는 이 수치심, 이 수치심을 부정적으로만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수치심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처벌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벌의 궁극적 목표인 변화로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도대체 뭐냐? 회복적 정의를 모르면 회복적 생활교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것을 교육론적으로 이해하시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풀어나가자고 하는 접근이죠. 그래서 학급 운영과 사안 처리라고 하는 예방과 이 사안 처리 이후 사건 이후의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 지도의 한 뭐 방법론을 넘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학교라는 또 교사는 또 학교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는 학교가 어쩌면 우리는 생활 교육이 그냥 주인 학교일 수도 있다. 네. 삶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게 수업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수업 잘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고 그거는 평생 수많은 인터넷의 홍수, 좋은 뭐 정보 많이 이제 생길 거다. 진짜 중요한 교육은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다. 이 학교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신다고 할 때 저는 꼭 가져야 되는 일종의 키워드로 생각하는 게 갈등을 위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갈등의 순간을 이런 삶의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거. 이걸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들. 이거야말로 의지를 갖고 사실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교육은 학급 공동체가 처음부터 같이 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연수 받는 건 중요한데 연수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수를 받아서 학기 초부터 학생들과 관계성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기초죠. 그리고 개인의 문제보다 공동체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문제 해결할 때 가해, 잘못을 한 사람들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라 피해자 중심, 피해 중심으로 초점을 바꾼다. 잘못을 한 아이들도 뭐를 알아야 되냐? 자기가 뭐를 해야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까의 질문 속에서 움직여져요. 뭘 하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을 만족하냐 안 하냐, 학교에 정해진 규칙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자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을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학교들 요청 가서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어떤 애가 선생님 앞에서 욕을 막 해요. 언어폭력, 교권침해 발생해가지고 이 선생님 충격 먹고 연가 내고 있습니다. 연차 내고 다른 선생님이 대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 선생님은 그 애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정신 충격 너무 많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빼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고 뭘 하고 했을 때 뭐 책임을 지는 과정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발생한 현장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 네. 어떤 아이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좀 너무 심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야, 선생님들 되게 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니까 막 며칠씩 안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막 돌아가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정면으로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관리자 선생님을 포함해서 이것은 위계를 붕괴시키는 일이잖아요. 이 위계의 붕괴는 결국은 교육 현장의 붕괴를 가져오는 거고 아이들에게는 사회 질서에 대한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빨리 집어넣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로 하는 것으로 가면요. 교육의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 발생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조치로 끝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위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개인의 위기고 학교 공동체의 위기고 사회의 위기로 끝나버려요. 저는 이게 교육의 기회가 되려면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야 될 건 뭐냐면요. 충격받아가지고 저기 가서 들어 누워 있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한 거, 상처에 대한 거, 왜 이게 나에게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이 그것도 교사에게 한 무례한 행동이 본인에게는 얼만큼의 큰 어려움과 좌절과 자존감을 훼손했는지를 사실은 그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걸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단을 떠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 학생과 그 또래들, 뭐 아이들, 또 심지어는 보호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를 물어야 되냐면 너의 그런 말. 얘들은 뭐 씨발 그래놓고 너 뭐라 그랬어? 그럼 신발하라 했는데 이렇게 장난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발이라고 했다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바라고 했다가는 혼이 나니까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잘못했든 어쨌든 선생님 오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들을 선생님한테 던지는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 그 사실 밝히냐 말패 하다가 이거랑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선생님들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자기도 편한 거죠. 이거는 교사의 상처로 남고 교사 건강하지 않은 교사들이 건강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사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고 미래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한데 선생님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것을 강압적 방법이 아니지만 직면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사실은 다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피해버리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마다 사실은 진짜 둘러 앉아야 되는 서클이 그때 필요한 거고 그때 직면하는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싫어요,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학교에서 생기는 이런 무슨 문제들은 당연히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해결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아는 건 뭐예요? 학폭이 열어주세요. 이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쪽 증언하고 한쪽 증언하고 누군가 결론 내려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학교 공동체복위원회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법조치 같이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증인들로 불러내고 너 와서 네 할 말하고 가라. 그럼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방식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선생님을 보호해 준다고 했던 일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여기 제가 써드렸던 이런 원칙들을 다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어려워집니다. 혼자 병원에 입원해 정신 충격받고 누워 있어도 힘든 것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창피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고 그 자체가 교육적이라고 될 수 있다면 전 선생님들이 교육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저는 그 책 이름을 정말 좋아하는데 선생님들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뭐라고 누구의 인생을 좌우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선생님들은 지금 사실은 그 위치에 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생활 교육에 대한 철학적, 방법적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할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현상에 대한 대응만 사실은 우리는 계속 해왔고 따라서 학생들도 그런 대응 정도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여기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생활교육 연계에서는 잘 다뤄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회복적 정의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결국 여기가 관점이죠. 근데 제가 아주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것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잘못은 피해를 낳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해결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고등학교 3년, 3년을 이걸 잘 배우면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 불러놓고 학교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혼나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초등학교 애들이. 그 아이들은 이미 음보적 정의의 흐름과 방향을 그대로 배워왔습니다. 잘못은 벌을 낳는다. 죄는 벌을 낳는다. 근데 저희가 정말 여기에 선생님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기 속에서 아이들과 직면하고 아이들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수업에 적용시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니네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돼? 물어보면 잘못하면요 누군가 힘들어지겠죠.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누군가가 힘들어지겠죠.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예, 이 답변이 아이들 속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 서클로 아이들하고 문제도 접근해보고 대화 모임도 해보고 심지어 뭐 RC 방식을 써보고 뭐 비법 방법은 저는 뭐든지 좋다고 보는데 핵심은 그런 걸 했던 아이들은
학교 잘못하면 어떠냐? 둘러 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제가 거기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구나 이게 아니고 제가 반가웠던 건 뭐예요? 잘못하면 당연히 혼나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학급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잘못하면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네, 이 변화는 저는 거의 혁명적 변화라고 봅니다. 잘못은 벌을 낳는다라고 상식을 알았던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둘러앉는데요.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까지 얘기는 못했어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얘기 못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반가웠던 건 우리는 둘러앉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은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고 거의 혁명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벌쥐 있었고 엄벌쥐가 던진 메시지는 저희도 익숙하게 아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난다. 네, 어떤 벌을 받아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것이 이제 쌓여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상벌점으로 갔다가 회복적 생활교육인데 회복적 생활교육의 흐름이 나오는 건 좋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선생님들의 깊은 각성이나 어떤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강한 운동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이게 뭔가 뭐 이런 정도 또 이런 방법으로 대충 하는 거구나 정도의 관심이라고 아직은 봐요. 뭐냐 교육 철학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화살표 방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뒤에 또 다시 뭐 어떤 박스들이 몇 개가 더 생겨나서 마치 프로그램을 하다 간 것 같은 느낌? 한때 그 전국적으로 유행 한번 해다가 사라진 어떤 것 수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교육의 근본적 방향 자체를 고민하는 길로 유도된다면 저는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정리할 때요. 저는 이 회복적이란 말 뒤에 피해와 관계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다. 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학교 공동체 생활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교육은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은 학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생활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이란 말은 그전에는 뭐예요? 처벌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건 교육 과정이에요. 배우는 과정으로 인식돼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오렌지색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선생님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맞죠. 뭐를 하려고 이걸 하는지 인식 못한 상태에서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 오염시키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말들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회복적 생활교육의 단어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저희가 요 책 전에 냈던 책이 그 학급 가이드북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2열 플랜이 필요하다. 왜냐? 수업은 당연히 1년 과정을 짭니다. 또 수많은 연구를 합니다. 근데 생활 지도는 닥치면 한 거예요. 잘못이 발생하면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라는 개념이 없죠. 근데 생활 교육이라면 이제는 계획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학기 초에 뭘 할 것이고 학기 중간에 뭘 할 것이고 후반부에 뭘 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교육이라면 삶의 교육을 하실 거라고. 이거를 다 짜달라고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혀를 찼습니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계획을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뭘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뭘 주면 읽고 그냥 해보겠다는. 아니 밤마다 학생들의 구성이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또 학년 그 저학년 고학년마다 다 다른데 그건 사실 그 학년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정말 생활 교육의 준비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너무 그 뭐랄까 방법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했다고 책을 내고 매뉴얼을 내고 좋아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참고를 하실 일이지. 뭔 교육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뿌리가 없이 왜 해야 된다는 거 없이
누가 어떻게 해서 효과 봤다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이건 한계가 있다고. 오히려 여러분의 자원은 누구냐? 여러분과 같은 학년을 맡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자원이고, 여러분과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그 연구 모임의 분들이 자원이 되죠. 조기 축구에도 유럽 축구 이런 거 봅니다. 밤에 혼자 열심히 봐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같이 연습해서 거기서 자기 팀의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네. 하물며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기본적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같다면 선생님들의 의지는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자, 제가 그 아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쓰신 파커 팔머 선생님이 한 말 중에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지 않은 놈이 있는 곳이 공동체고 그 놈이 떠나가면 비슷한 놈이 또 나타나는 게 공동체다. 저는 이게 학교에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공동체 개념이라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구를 제거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문제 아들의 힘을 뺨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는 공동체 힘을 올림으로써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제가 회복적 학교 만들기라고 하는 저와 전혀 상관없는 저는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내가 왜 제안을 해야 되는지도 아직도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묻고 또 초기에는 그런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세 가지를 제안해 왔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제안해 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1차는 선생님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말은 그 교사의 질문이 바꾸는 것으로 나는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설명했던 응보적 정의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회복적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이 질문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이 질문을 기초로 한 어떤 반성문의 질문도 넣어보셔라 하고 이제 제안도 드린 거였고 그러나 이것이 행동 변화를 바로 일으키지 못한다는 전제는 인정하셔야 되고 다만 행동 변화 전에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학칙을 지켜라가 우리의 지금까지 어찌 보면 공동체 훈련이었는데 이제는 존중의 약속을 같이 만드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규칙을 지켜라는 메시지에서 나는 언제 존중받는 느끼라고 하는 질문의 답으로 이걸 스스로 찾아가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존중의 약속 워크숍 같은 걸 해서 그 공동체 안에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 느끼냐? 이거를 자꾸 채워 넣어서 일종의 이것이 하나의 그 공동체의 존중을 위한 약속을 만드는 거죠. 저희 청소년 교육팀이 어느 학교를 갔다가 복도에 그 학부모 공동체, 교사 공동체, 학생 공동체 존중 약속을 만들어 놓은 학교를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공유를 했어요.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와, 뭔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다가 아니었어요. 이거를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했다라는 자체는 이미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저는 본 겁니다. 뭐 워크숍 했으니까 뭐 하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 학교는 이미 그 방향을 지향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시키면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라 그래서 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이게 그냥 그 학교의 어찌 보면 방향성을 대변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어, 세 번째, 상담을 넘어서 공동체 서클로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서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서클 도사들도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서클을 배워야 되는 선생님들의 경험 속에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서클에 주는 그 중요한 그 방식과 메시지는 이제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런 단순한 기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저는 생활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그 교육 갔다가
되게 방법론에 대한 걸 고민하시길래 방법론은 복잡할수록 어렵다. 단순화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은 이거 하나만 하면 생활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은 경청한다. 이 한 규칙만 3년 동안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 학교는 생활교육을 성공했다라고. 왜냐? 이걸 가진 사람만 이야기한다라고 이 단순한 방식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착이 되면 이미 아이들은 뭘 배우는 거냐 하면 존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평소에 난리를 치고 뛰어다니고 말 안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서클이라고 하는 공동체 대화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 규칙을 지키고 유효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이들이 그만큼의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론을 가르치고 뭐고 다 못하겠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3년 정도는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만 사실은 지켜나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생활교육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근데 서클의 교육적 의미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도 삼각형이 경험지어집니다. 학급 안에서도 아이들 속에서 삼각형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 삼각형은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애들을 빼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힘 있는 애들의 힘을 빼보려고. 근데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나 선생님들의 그 관계성 어려움이나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기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삼각형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형태의 권력 구조가 가능하냐? 바로 모두가 수평한 구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클을 통한 수업이고 서클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두 번째, 서클의 교육적 의미는 여기 아이들 보십시오. 한 아이가 안경 쓴 아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몸이 그쪽으로 기울여 있는 사진이어서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거를 익숙해진 아이들이면 4학년 때부터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하는 이런 공간에서는 그전에는 선생님이 옆에 서가지고 누가 중간에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웃기고 있는데 막 중간에 뛰어들었을 때 그전엔 선생님이 제어를 했는데 이 정도의 분위기가 잡힌 곳에서는 만약에 누가 중간에 끼어들면요 얘네들이 다 그 애를 보면서 몸으로 말은 안 하고 입을 가립니다. 조용히 해라. 이게 뭐예요? 또래 압력을 얘네들은 어떻게 작동해야 건강한 압력이 되는지 배우는 아이들. 그 전에 또래 압력은 뭐예요? 내비두면 그 소수의 힘 있는 아이들이 다수를 장악하는 방식. 심지어 선생님한테 대들면서 놀리면서 그걸 고착시키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까지 가면 이미 제어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죠. 근데 이 밑에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에 가능하냐. 개인들은 약해요. 다. 개인들은 어떤 한두 애한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래 압력을 공동체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걔네는 그걸 유효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힘이 없는 애들의 힘을 올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서클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른들끼리 선생님들이 할 게는 되게 좋았는데 애들하고 하니까 영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교육으로 이해하신다면 되니 안 되니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걸로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권력의 사실은 다른 경험, 수평적 권력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경험시킬 것이냐. 또 또래 압력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보신다면 사실은 이것은 뭐 한이 많이 이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 애들 영어 잘 재미없어 한다고 영어 안 가르치실 거예요? 네? 수학 힘들어 한다고 수학 안 가르칠 거냐?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생활 교육으로 삶의 교육으로 학교에서 응당 가르쳐져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사 공동체 서클부터 사실은 경험되어지고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관리자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또는 뭐 오픈하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내 조정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건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말이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 제가 이 이야기 한 지 한 3, 4년 되는데 이게 먹힐 수 없는 구조였다가 이제는 이 학폭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학교 자체 해결제 같은 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걸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로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학교 시점이다. 그런 학교들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이관됐잖아요, 학폭이. 이것도 교육청에서 그냥 그럼 학폭이 개최해서 심의 결정 결과 내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전에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폭법 개정했을 때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노란색 있잖아요.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을 지금 사실 시도할 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폭이 접수되면 전담기구 사안조사를 하고 이걸 학교 내 공동체복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넘길 것이냐 이걸 결정할 때 있고, 그다음에 일로 갔다가도 여기서 대화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학폭위를 넘겨야죠. 그래서 전담기구 열어서 여기서 그냥 쭉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에서 심의가 열려도요. 심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조정으로 의뢰를 해보자. 양측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넘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들어오면 되죠. 여러분 법원에서도요. 이제는 조정 전치주의를 해요. 조정을 먼저 하고 안 되면 판결을 내려주겠다요. 사법기관도. 근데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사법보다도 더 원칙을 들이대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고민이 없는 거예요. 교사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저는 이 방식에 이게 사법 절차와 같이 흘러가도록 냅두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조정 역량이 그러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에게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얼굴들을 몇 개 쭉 보니까 조정자 훈련까지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선수들도 여기 계세요. 여러분 조정교육 안 받았을 때는 이런 거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 저는 아주 큰 일이라고 보고, 학폭법 가르치고 학폭 전담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차라리 조정 능력을 가르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긴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여기야말로 더 대화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나 교사들 중에 조정 자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지금의 당면 과제입니다. 지난 10몇 년간 사법화되어 왔던 학교를 이제는 교육기관으로 돌려내는 책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같은 회복 촉진에 운동하는 그룹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아무튼 뭐 요 세 개로 정리를 할게요. 들어라, 물어라, 둘러 앉아라. 요 세 개를 잘 하는 학교가 저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하는 학교다 봅니다. 그래서 공감경청을 잘하는 학교. 근데 이게 뭐야? 서클을 상식적으로 열리는 거죠. 한 번 이야기하면 20분, 30분 들어야 되는. 물어라, 질문의 틀을 바꾸는 학교. 둘러 앉아라, 공동체 서클이 상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에는 한 초등학교에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실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시간상 어렵고요. 다만 학급, 학교 공동체 이 세 영역에서 회복적 학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급은 담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훈련할 수 받아야 되고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급 담임들은 이 영역을 많이 연수를 받으시거나 또 뭐 도움을 받거나 하겠죠. 여기 하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학교는 이것을 개인 교사들의 선택이나 뭐 개인 능력으로 맡길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 생활지도 체계를 확실히 잡거나,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학생부장 선생님 한 명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코디 한 명하고를 학년에 아예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학교들, 저희도 그 학교를 이제 도우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수 안 받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나 동기 없이 서클 돌리는 법 좀 알려달라, 이런 식의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무의미하다고 봐요. 네. 이게 왜 우리 교육 현장에 지금 이 시기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가를 인식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꼭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법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수라는 말이요, 방법론에 대한 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 같은 것으로 학폭 사안을 다루는 시스템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려다 보니까 뭐 조정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되는 것도 학교 공동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사회나 학부모들의 이런 지원단을 또 양성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교육청은 뭘 해야 되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기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 심의기구에다가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에서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조정위원 하면 대부분 변호사위원, 그 다음에 뭐 어떤 법리사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조정위원과 자문위원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조정위원은 말 그대로 조정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화 진행 전문가들이고, 자문위원회 법률 전문가, 의료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은 저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뒤바뀌어 있었고 혼재돼 있었죠. 왜냐, 조정 능력 가진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보시면 알 거고, 뭐 이렇게 민간 단체들까지 다 같이 연계되는 어떤 지역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 필요합니다. 이건 그 한 초등학교 우리랑 같이 오래 했던 학교 실험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을 제가 여기 코트를 가져왔는데, 우리 학교가 지난 몇 년간 생활지도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는 회복적 학교라는 인식이 공유됐다는 점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같이 받고 철학을 공유하고 생활지도의 방향성을 통일해 왔기 때문에 다른 반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선생님 다르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일관성 있게 지도를 하시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 스스로 난 안전하구나 하고 갈등 상황을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회복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저는 반갑게 봤던 말이 뭐냐, 이분들이 뭐야, 사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 사안은 계속 똑같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3년을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같은 방향성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생겨도 그게 불안 요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안정성이랑 이 학교 평화로운 학교라는 것은 갈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거의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 주는 안전성입니다. 저는 여기를 되게 중요시 봐야 된다고. 사안이 줄었다 이런 통계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화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고, 뭐 아시겠지만 궁극적 도시로까지 발전해 가면 좋겠다. 자, 뭐 제가 1시간 좀 넘었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사회 변혁가로서 새로운 신념이 필요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꽤 하신 것 같지만 이제는 정말 전도사로서 갈 것이냐 뭐 말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윌리엄 월드포스라는 영국 정치인이 노예제 해방 그 법률 폐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헐시티 출신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주장하는 이 노예폐 주장도 언젠가는 상식이 될 거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상식이 돼 있죠, 이미 한참 전에. 네.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은 여러 비판도 받고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응보적 접근이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 대응이고, 응보적 접근이 오히려 보완적
접근이 되는 것이 상식화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책 보십시오. 네. 눈이 있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 선생님이 바톤을 네, 네. 선생님들 그 가슴에 좀 울림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셨다면 그건 강의하신 원장님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 오늘 유익한 연수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원장님께 음소거 상태지만 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두 분 정도 좀 질문하실 의향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편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1시간 조금 넘는 연수 분량으로는 충분히 다 강의를 못 해주신 것인데 아마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혼란스러우신 게 아닌 상황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사실 이 줌으로 하는 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기도 좀 그래요. 서로 좀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뭐 충분히 내용적인 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냥 다만 저희 협회 차원에서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각자 고생들과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동기부여도 되고 또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방향성을 다시 좀 제고하는 시간들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한 것은 그래도 장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공간과 시간을 좀 초월해서 또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뭐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어차피 나온 김에 책 공부를 온라인으로 같이 해보는 건 어떠냐. 챕터를 이제 읽어가면서 질문도 있을 것이고 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저도 또 보완적으로 다 실지 못한 이야기도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그 같이 가보면 어떨까? 뭐 아무튼 그런 고민도 좀 같이 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을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뭐 한 6-7번 뭐 아니면 4번씩 학기로 이렇게 해서라도 큰 부담 없이 뭐 강의만 듣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책 보고 그걸 놓고 같이 좀뭐 논의도 하고 방향성도 제고하고 하는 시간들 만들어 보자 이렇게 우리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들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같이 같은 방향을 끌고 가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기타 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또는 협회에 연락처 알려드린 번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강사시네요. 시간을 정확히 맞추셔서 오히려 5분이나 일찍 연수를 마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연수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퇴근길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협회 위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회원 아니신 분들 회원도 꼭 들어주십시오. 맨날 이 얘기를 까먹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의보 회장님 감사합니다. 올 네, 한 해 수고 원장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선생님, 아이고 듣고 계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호 선생님도 오랜만이시고 강호빈 선생님도 오랜만이시고 우영숙 선생님도 오랜만이시고 아유 뭐 이름들이 많아서 제가 다 김민선 선생님도 보이시고 네 다들 건강하시고 네, 우민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저희가 또 기회 되는 그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다음에 계십시오. 뵙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